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2월 18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인데 파트 2까지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뭐 굳이 얘기하는 것은 뭐 좀 휴일이라서 그런지 편집 양이 좀 많았습니다. 나눠 가지고 좀 하면서 세계화와 탈세계화 그리고 그 관련된 스루풋 회계에 대해서 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욕심 때문에 파트 2를 또 작성하게 됐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이 느리니까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탈세계화, 디글로벌리제이션, 시그널, 탈세계화의 신호냐?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볼 수 있겠는데요. 2019년 말에서 2022년 사이에 거의 만 3년 반 정도 우리는 우한 발생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직접적 인적 교류가 전면 중단됐었던 경험을 해왔습니다. 2019년 12월 미국의 하웨이 등 중국산 통신기기 사용 금지 조치가 나왔고 대중국 군사동맹이 출범이 됐는데 이게 2020년 8월입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쿼드와 2021년 9월 호주, 영국, 미국의 오코스 출범이 됐죠. 이 국가들의 중국과의 교역량은 막대했고 특히 호주가 2022년에 코비드-19의 정밀조사 시행을 주장하자 중국은 호주로부터의 수입 중단 등 무역 분쟁을 야기했다. 그런데 이 코드나 이 코비드 정밀조사 이런 등등하고 다 연계가 돼가지고 오커스까지 해서 아베의 구상이 정설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고요. 2014년 러시아의 사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내전에서 러시아는 군사요청 크림반도를 합병했고 돈바스 내전은 지속 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2022년에 우크라이나 침공 특수작전이라고 명명한 것은 그 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 나토의 동진이라고 이제 푸틴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이 지정학적이고 또 세계 경제적인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곡창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수출이 급감하고 러시아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 중단과 미국 등 서방 기업의 탈러시아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의 큰 원인이라고 돼 있죠. 2022년 5월 달에는 또 IPEF 인도 패시픽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출범이 또 됐는데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에다가 및 국제기구라고 또 얘기했는데 자유무역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요 기구야말로 IPEF야말로 영내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유일한 국제경제 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재발한 인도 중국 국경 분쟁 이후 두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대립하는 중에 중국 대체 투자처로서 인도가 부상이 됐죠. 2022년 미국은 IRA 등 각종 법규, 행정명령, 정책을 시행하고 치포 동맹을 추진했습니다. 이미 공급망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있고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대체할 공급망은 없거나 공급 역량이 좀 미흡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의 제한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인플레이션의 중대 요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식품 물가, 우리 그 생활 물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고 밀가루 가격 올라서 뭐 그래가지고 뭐 생활 물가가 크게 올랐다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이 각자 도생이라는 용어는 유명한 그 이 정치 지정학자인 그 피터 자이안에서부터 나온 얘기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세계 패권의 손을 떼고 미국을 다 철수하더라도 미국만큼은 이 말하자면은 그 미국 자체 내에서 생활할 수 있다. 다 그 국내에서 다 모든 게 조달된다는 얘기죠. 이제 석유도 석유 패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손을 끊을 것 같지는 않다. 아메리카 제일주의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메가를 얘기하더라도 또 말썽 피우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 세계의 큰 형님의 위치를 놓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일본 죽이기의 그 역사를 오른쪽에 좀 했는데, 같은 그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본을 그 죽이는 방법은 좀 뭐 신사협정식으로 그렇게 죽여 나갔죠. 근데 그 상당히 긴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을 갖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 미국 땅이 유일하게 공격을 한 국가가 일본밖에는 없죠, 현재. 그게 하와이 진주만 공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태평양 전쟁을 이기고서 소련 때문에 이제 그 일본을 같은 그 동맹국으로 만들긴 만들었지만은 옛날의 그 과오를 미국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국 전쟁 때문에 일본이 그 물류 기지로서 다시 산업이 발전했다는 얘기를 일본 사람들은 굳이 얘기들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은, 메가더 정부는 그 점령을 하고서 5년, 거의 뭐 5년 동안 일본의 산업을, 그 산업 시설을 전부 다 파괴하고 못 쓰게 만들 정도로까지 그렇게 통치를 했었죠. 그것이 한국 전쟁 때문에 일본이 다시 경제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쉽게 표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싸게 품질, 퀄리티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무역 역저가 돼서 거의 30년가량을 일본을 그 길들여지게 한 거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자는 뉴욕 소재 호텔이며 G5, 미국, 일본, 소독, 영국, 프랑스, 미국만 가지고 플라자 합의를 한 게 아니고 적어도 서구에서 이렇게 다 같이 그 환율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그냥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자 합의와 메모리 반도체 협정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또 됐다. 그러니까 일본의 반도체를 죽이면서 한국은 상대적인 이익을 받다 하는 것도 우리는 또 참고적으로 인식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30여 년이 지나가지고 TSMC가 일본에도 그 구마모토에도 투자를 하고, 랩피더스인가 그거는 일본 자체에서 그 이 반도체 공장을 크게 만드는 것은 그 많은 그 재벌 기업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홋카이도에 지금 또 공장을 짓고 있죠.
그래서 1970년대와 80년대의 미국과 2022년의 미국은 이제 크게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2년은 일본을 더 이상은 죽이질 않고 지금 2022년에 그 연속해서 미국의 그 정책, 법규, 명령, 정책들이 나온 것은 한마디로 중국 죽이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을 대놓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중국이 주요 대상이고 일부는 러시아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관련 품목에 대해 실질적으로 중국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하며 미국과 미국 동맹국으로의 리쇼링을 촉진 또는 강제함으로 즉각적인 공급망 재구성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앞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팬데믹 이유를 붙이든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유를 붙이든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국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플레를 미국이 감수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팬데믹 핑계로 해가지고 미국 국민들한테 공짜 돈을 많이 풀었죠.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때도 조금 지원 사격이 있었고 바이든은 막 풀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면서 또 인플레가 동반되니까 이제 금리를 왕창 올려가지고 인플레를 조정한다. 그러니까 미국 내 문제처럼 얘기했지만은 그 그거 뭐죠? 부메랑은 아니고 그것의 그 파급 효과는 중국이 고금리로는 도저히 그 중국 경제는 못 따라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누구 표현으로는 미국이 자상을 스스로 입으면서 중국 죽이기를 하는 거다. 금리를 올리면서 그 미국 이 중소형 은행들이 막 파산이 일어나고 그런 일을 감내를 하면서도 결국은 중국 죽이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세계 패권은 내놓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금리를 가지고 그 공격을 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가하고도 크게 연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전에 트럼프 주도의 미중 무역협정 이게 뭐 하와이에서 됐죠. 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을 완전히 무역협정에서 관세 뭐 이런 것보다도 중국을 완전히 금융 개방을 시킨 거고 이 미국 자본이 글로벌 금융 자본이 100% 중국의 이 말하자면 그 금융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중국은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 틀리면은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중국 그 주가도 많이 올리고 홍콩 주가도 막이 괜찮았는데 수 틀려서 돈을 빼버리면 주가가 확 빠지니까 좀 데미지를 크게 그 중국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그 금융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 잘 모릅니다만은 일본은 환율로 죽이고 중국은 지금 금리로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서방들이 더 이상 그 고금리는 좀 어렵지 않냐,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냐 하면서도 미국 FRB가 뭐 어정쩡하게 하면서 당분간 계속 그냥 연장시키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이제 중국이 그 죽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망 재구성이 지금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가피해진 공급망 재구성,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미국과 EU가 즉각 공급망과 금융망 스위프트를 배제하면서 천연가스와 원유 공급망의 재구성이 불가피해졌다. 그리고 이제 뭐 2019년부터 중국 그 화웨이 사용 금지, 거기 뭐 스파이 바이러스가 그 심어져 있다나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금지시켰고, 그리고 그 이 중국산 사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품목에 따라 북미 지역, 나프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생산 시설 건립을 촉진하거나 강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북미 지역 신규 생산 및 물류시설 운영으로 기존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운송거리를 위해 낮아진 운송비 외의 다른 모든 비용은 증가할 것이므로 기업들은 비용 절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것도 이제 원가 세계의 그 패러다임의 그 생각을 그렇게 반영할 것인데,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그 리쇼링을 하든 아니면은 미국 지역에서 그 공장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반도체 2차 전지와 바이오는 장치 산업으로 필요 인력이 개별 가공 조립 산업보다 수직적으로 적지만 고기술의 고임금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비용들 중에서 확실히 또한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은 인건비이므로 그 기업들은 그 인건비 최소화에 주력할 것이다. 고임금은 주더라도 회사 전체의 인건비는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는 인원의 최소화, 그리고 즉 무인화의 극대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상대적 저임금인 현장 인원은 주 7일, 일 24시간을 불평불만 없이 일하는 로봇으로 대체하려 할 것이며, 고임금 관리자나 이 개발자들 등은 AI와 슈퍼컴퓨터 등을 적극 활용해서 줄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에서 저는 느끼는 것은 스루풋 회계로 그 기업을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실전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리쇼링의 숨겨진 배경에는 분명히 스루풋 패러다임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스루풋 회계도 미국 유대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표현은 하진 않지만은, 미국 공장으로 오라 그러면은 재료비는 더 싸지고 운반비도 더 싸지니까, 문제는 그 원가 회계에 들어가는 그 인건비하고 각종 경비가 제조 원가에 플러스 애드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부인하는 회계를 하자. 이런 사고방식들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우리나라 그 상장기업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견해를 충분히 좀 소개하고 그런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냐. 원가 회계가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은 그냥 그대로 가더라도 내부 의사 결정은 스루풋 관리 회계로 의사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속내를 물어보면은 북미 지역 신규 거점은 불감청 이연정 고소원 1호소이다 라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속으로 생각하지 않겠냐. 그거에 대해서 뭐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가장 안전한 북미 지역의 신규 거점은 기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본사까지 뭐 미국까지 넘어갈 기업은 없을진 모르겠지만은 쿠팡 자체가 뉴욕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기분 나쁘면은 진짜 까놓게 해서 삼성전자 그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겠다라고 나올지도 모르죠. 왜 그러냐? 그간 정부, 노조, 환경단체 등에 시달려 온 바
불감청 고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국가기관 산업이라는 개념이라든지 민족주의 이따위 거는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오로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존의 문제로 공장을 어디에 둘 거냐 이런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 남한은 북한과 중국의 장사정포 200km, 단거리 1000km 및 중준거리 3000km,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2000km 사정권 내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 목표로 해서 오면은 무슨 미사일 방어 장치도 있겠지만 어차피 피해를 보게 돼 있다 이게요. 만약에 전쟁이 발생을 한다면은. 그래서 그 일부 그거는, 그러니까 대만 TSMC도 구마모토로 그 공장을 짓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조업이 공동화된 미국, 서유럽, 일본 등에서 리시오링이 진전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조업의 르네상스일까라고 의문을 좀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은 주로 첨단 산업에 주력할 것이므로 관련된 제조업은 활기를 띨 것이다.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에는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반도체의 신규 생산 시설의 건설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잘 교육된 인재의 확보이다. 여기에서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그 머리 좋은 그 이 인재들이 다 의사들을 해먹겠다고 그러면은 누가 이공대 출신들이 이런 그 첨단 산업에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는지. 이게 역시 그 이 먹고 사는 그 이 보수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 그좀 문제죠. 네, 그렇다는 문제는 있다는 얘기고,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이 통제되므로, 실제로는 금지되므로 향후 기존 중국 내 설비의 진보화에 따라 중국 외부의 대체 생산 능력이 요구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전담하고 있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현재 소재와 부품 거의 전부가 중국산이므로 이를 대체하는 국내외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가 또 활발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탈세계화의 상징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향후 그 제조업이 그 공급망이 재구성이 된 상태의 미래의 경제나 산업의 어떤 생산 방식은 로봇화로 갈 것이다 라는 거로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그 또 인구도 줄고 있고, 그거하고 뭐 맞물려 가지고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적 의사결정, 스루퍼 회계든 뭐든, 원가 회계도 하든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하든 재무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어, 대략이 아니고 다음 5개 영역에서 주로 실행이 됩니다. 의사결정하는 기업에서. 이런 거는 AI가 해주는 건 아니에요. 도움은 줄 수 있어도 회사 수준의 의사결정, 전체적인, 그리고 사업부의 수준의 의사결정에도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제품 구성, 프로덕트 믹스라고 그러죠. 현대차인 경우 이번에 이익이 많이 난 것은 2023년에 잠정 실적 공시에서 나왔던 것은 제품 믹스 얘기를 믹스 개선에 따라 이렇게 표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믹스만이 아니고 현대차의 경우는 지역 믹스까지 포함하지 하지 않겠냐 하는 광의적인 걸 수 있다. 이건 뭐 제 견해보다도 저보다 상당히 그 한 수 위인 그런 분의 견해를 제가 들어가지고 소개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투자와 재고에도 그 이런 그 재무적 의사결정이 들어가는 거고, 생산대 구매 의사결정에도 우리는 그
이 관리 회계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스루풋 회계를 활용해서 위의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원가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부서에 데이터를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게요. TIOE를 배우시고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회계에서 데이터를 신세를 안 지더라도 충분히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생산이나 영업이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시작하려면 그저 논의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방안과 그 대안의 TIO의 순수한 증가값만 알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TIO의 순수한 증가값을 T, 델타 T, 델타 I, 델타 O로 표현하면 이 값들의 우수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강력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 각 항목에 대해 예를 들어 델타 T, 델타 I, 델타 O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본다 해가지고 제가 학습한 자료가 한 20페이지 분량의 학습 자료인데 요렇게 서론만 좀 소개를 하고 또 결론만 소개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학습 과정에 관한 얘기니까 조금 좀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스루풋 회계로 의사 결정을 하자는 게 이제 우리 스루풋 매니아의 이제 그 결론이긴 하죠. 스루풋 회계의 독특한 점은 전체적 의사결정과 부분적 의사결정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만이 부분적 의사결정을 회사의 전체적 건전성에 연결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부분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단지 그 부분과 관련된 델타 T, 델타 I와 OE만을 사용하지만 전체에 기여하는 T에 최우선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회사와 마찰이 없습니다. 회사 전체의 운영 결과인 기존 재무제표에 이 새로운 부분적 의사결정의 예상되는 델타 T, 델타 I, 델타 O를 합산하기만 하면 예상 재무제표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에 최우선을 중점을 두는 스루풋 회계만의 의사결정 방법을 사용하면 회사 내부의 다양한 수준들은 전체와 마찰 없이 한 방향으로 정렬될 수 있다. 얼라인먼트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TIOE로 하는 의사결정은 다른 방법들과 어떻게 비교될까? 솔직히 비교 가능한 진정한 상대는 없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을 갖는 얘기죠. 다른 모든 방법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원가에 매달리며 헛수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들은 배부 계산을 보다 정교하게 하거나 그저 다시 정리해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뿐이에요. 이제까지 ABC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제품 생산에 직접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면 그것을 제품의 원가라고 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일 뿐이다. 배부는 언제나 현실을 왜곡합니다. 원가 회계는 배부 하나 가지고 현실을 왜곡했습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싼 인건비를 찾아서 중국으로 갔던 것 자체가 원가 회계의 망령에 의해서 미국이 그렇게 지금도 마음의 고생을 하게 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또 빗대어서 얘기해 볼 수도 있겠어요. 중국인들 죽음의 정글 밀려든다. 미 불법 이민 54배 폭증이요. 최유식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했는데 원인은 뭐냐? 권위주의 폭정과 경제장 피해 죽음의 정글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 부유층들은 그 합법적인 이민을 통해서 북미나 유럽 등 선진국으로 가고, 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들은 미국 비자가 받기 쉽지 않은 중산층들이 불법 국경 침입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까운 일본이 중국의 새로운 이민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길이 5,000km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그 멕시코 국경의 불법 그 침입, 이민을 위해서 이렇게 그 중국인들이 그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 중산층들이 많다 이게요. 그 오는 사람들이 부동산 임대업자, 판매원, 교사, 중국 의사, 요리사까지 직업이 다양하고 나이는 3, 40대가 많다. 늙은이들은 그렇게 몇천 킬로를 갈 만한 체력이 안 되겠죠. 어린아이들을 동반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부유층 자산가들은 일본행이다. 괌과 사이판도 미국 입국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턴팅 업체 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2023년 한 해 자산 규모가 100만 달러가 넘는 중국 고액 자산가 1만 3,500명이 이민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500만 엔, 약 4,500만 원, 한 우리나라 좋습니다. 뭐 5천만이라고 그러고 이상 투자하면은 경영관리자 비자라는 것으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기 체류하면서 이제 그 망명 신청을 하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영주권 신청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일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22년 한 해 그 일본 정부는 총 3만 1,808건의 그 비즈니스 관리자 비자를 발급했는데 그중 절반이 중국인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중국에서 그 엑소도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래서 C의 공동부유는 공동비군 결과로 나타날 것이더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관 C가 집권 이후로 그 처음에는 뭐 이게 이민 수가 그 이민이 아니고 망명 신청자 수가 없는데 2014년 전후로 해가지고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이거를 누적적으로 보면은 10년간에 한 1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다. 중국을 떠난 망명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한테 그 방송 기자가 취재 인터뷰를 하면은 자유를 위해서라고 또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민영 경제 압박 등을 비판해온 경제학자 마오 위스도 캐나다로 이주한 뒤 남은 평생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라는 것도 취재를 했습니다. GDP 2위 국가에서 망명입이 대폭 증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이 그 GDP 4위로 밀렸다고 그러지만은 민주국가에서 그 이민 물론 가긴 가지만은 이렇게 망명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일본인들이 이민 갈 일이 있을까요? 독일이 이민 갈 일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민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독재 정권 때 이민 간 사람 솔직히 있습니다. 그죠.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 쪽인데 미국 LA 쪽으로 또 많이 갔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역사가 되풀이 된다면 손문이 도쿄에서 신의 혁명을 하는 힘을 준비했듯이 도쿄로 모인 중국 부유층 엘리트들이 중국 해체의 혁명 세력으로 크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했던 평등은 왜 실현되지 않았는가? 반대로 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실현되고 있는가라고 동시에 좀 물어볼 수 있겠어요. 요거는 뭐 제 견해를 작성한 겁니다. 언론 보도는 망명 이민을 부유층 중산층으로 분류했다. 한마디로 빈민층은 망명을 시도할 돈도 정신적 여유도 없을 터이다. 공산주의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라는 사고 실험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 만민을 평등하게 하려면 강한 정치 권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전체주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집권 공산당의 지배층으로서의 돈과 권력을 주게 되고 나머지 모두는 피지배 계급으로서 모든 인민이 공동 빈곤화된다라고 저는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또한 해안지방 도시 정도만 산업화로 부가 증가했지만 물론 내륙의 그 큰 도시들도 있으면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전통 농업지역은 아직도 낙후되어 있다. 연간 연봉이 연수입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죠. 또한 도농공이 발생한 호적제도에 의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또한 없습니다. 이거하고 빗대어서 얘기하면은 못 사는 농업 국가일수록 카톨릭이 지배하는 거죠, 종교. 필리핀도 그 현재 이 카톨릭 국가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남쪽 민다나오 섬 쪽은 또 이슬람이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미국이 그 식민 지배를 하면서 또 강제 이주를 시킨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세력들이 개신교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개신교가 이 보수 우파 상징으로 뭐 얘기되어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는 눈이 있고요. 그런 시각이 있고 서유럽 쪽에서 개신교는 현재 형식적인 유물로 남은 거지 누가 개신교 신앙을 믿어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대립한다든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좌파들이 말하는 균형 발전 또 뭐 좌파만 얘기도 안 했고 우파도 요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균형 발전은 저는 비성장적이다. 이거가 아까 그 왼쪽에서 얘기했듯이 평등 개념이거든요. 균형 발전이라는 게 그것이야말로 불평등하게 될 수도 있다. 의대 정원이 요즘 문제인데 어찌 보면 좌파의 균형 발전을 충족함에 더 어울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당이 하니 무조건 반대 투쟁에 나서는 모양새로 저희는 보이고요. 기존 의사들의 반대 투쟁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레지던트 그 의사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그 의사를 훈련하는 그런 의사들도 거기에 꼈는데 나이 먹은 그 선배들이 하려니까 제 생각에는 지들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파업한다. 그다음에 뭐 사직을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지만은 이건 저 나이 먹은 그 의사 노땅들 애새끼들이 그러니까 이제 좌빨이 뿌려놓은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든 의사 노제의 의사협회라는 거가 뭐 사실 노조로 그냥 부르자고요. 이제는 이권 유지가 목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껴붙여 팔기 뭐 이런 것까지 횡행한다고 그러죠. 한국은 듣도 못한 사무직 노조까지 노조공화국으로 빨간물이 들어버렸다. 현대판 빨갱이 파르티잔 이 북한에서 빨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파르티잔이라고 열성당원, 열성분자라는 뜻이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차피 그 공산주의자애들이 빨간 깃발을 놔두고 보니까 빨치산으로 남쪽에서는 얘기가 됐고 그걸 우리는 또 그 남쪽에서는 빨갱이라고 얘기되는데 원어는 열성분자예요. 파르티잔. 요거를 아시는 분은 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온상은 활동하기 편한 프랑스가 좀 지목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거 모임을 갖고 글로벌 커뮤니리스트들이 모이고 했던 데가 프랑스야말로 그런 풍토가 되는 이유는 왕족 제도까지 없었죠. 혁명이란 걸 통해서 자유평등 박애 이거로 시작을 했나요? 두 가지가 모순되죠. 자유와 평등은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이걸 다 이루겠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왕족이나 귀족들을 단두대로 가서 켈로틴이라고 그러죠. 그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모가지를 달랑달랑 그렇게 악독한 애들이죠. 악독한
그렇게 무서운 애들이 프랑스인 것 같습니다. 왕족을 그렇게 죽인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아주 무서운 애들이에요, 프랑스 애들이. 유럽은 그 왕족 제도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죠, 명예적으로.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그 존중을 하고 있고 민주화 제도가 돼 있지만 프랑스만 그렇게 틀리니까 우리나라 좌빨들이 전부 다 이 망명생활 했던 거, 왕년의 독재 정권 때 그런 사람들이 프랑스에 다 도망갔죠. 송영길이도 거기 가서 뭔가 커뮤니스트라고 만나고 그 전 윤미향인가 그런 여자도 그런 데 가서 그 물들고 어, 국제 커민 테러인가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전의 교훈 미 2조 6천억 헬기 사업 전격 취소한 까닭.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보니까 무인 드론이 아주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타고 사람들 뭐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뭐 이 미사일 맞고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그 일본도 그 육상 자위대가 유인 공격 헬기 추가 도입을 취소하고 MQ-9 리퍼 무인 공격 도입하기로 결정한 건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 이, 이 항공모함에서 그 무인 드론 이거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거에 걸리면은 자관 말하자면은 그 아주 그 이 목표물을 그 이 암살하는 용으로도 이걸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세상이 전쟁 양상이 어찌 보면은 표적 사살 또는 뭐 말하자면 테러 전쟁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게 이제 전쟁의 양상이 이제 그 뭐 진지전 이런 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지를 구축해 놓고 싸우고 하는 우리나라 저기 휴전전에 고지전 서로 오늘 아침에 뺏었다가 저녁 때 뺏기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간 그 고지전 그런 데 있었는데 왜 그러면 38선 넘게 강원도는 우리가 더 올라갔는데 왜 이 경기도 쪽은 개성까지 뺏기면서 왜 내려앉혔느냐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 얘기는 화천 발전소를 뺏기면 안 된다. 전력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지전으로 그렇게 또 강력히 방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쪽은 한국군이 맞닥뜨려 싸웠고 이 서부전선은 또 미군 애들이 했는데 좀 많이 밀린 거죠.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이제 또 그 역사를 그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이든은 의회 의원들에게 자금 법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혼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브리 스팀슨 폭스뉴스인데 이 우파 신문이죠. 언론이죠. 이걸 얘기하면서 그 나토와 혼동했다. 그러면은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이 지각을 제대로 하는 거냐고 공화당이 공격을 했다는 거죠. 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있지 않으며 이스라엘과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아이젠하워 이후로 우리가 나토에 약속한 거를 우리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긴 논리적인 화살론 맞아요. 나토 동맹국이 아닌 나토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은 자동 참전인데 지금 나토가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바이든의 그 인지 능력이 그좀 혼동하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좀 까는 뉴스를 폭스뉴스에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스관 파괴 공격으로 이란의 명성 타격. 레베카 롬맨이 비즈니스 인사이드 했는데 자 이스라엘이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보수하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자관 이 이란이 여러 가지 그 중동의 이 말하자면은
무장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본토에 가서 이제 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란 내에서도 비밀 네트워크가 이스라엘과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한 분석가는 말했다는 거예요. 어, 미국이 이란을 직접 그 공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그렇게 공격하면서도 또 첩보전이나 뭐 이런 거로 해서 이란을 아주 골탕 먹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김정은의 군사적 위협은 미국을 긴장시키긴 하는데, 파트 1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사실 공격하려는 것 같지가 않다 하는 견해도 많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국의 냉정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에 경각심을 갖고 황해 해상 경계선을 따라 남북 간 군사력 증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면서 뭐 이 한국 전쟁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세마와의 인터뷰에서 전현직 미국 관리들하고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더 공격적인 자세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우크라이나와 중동 그리고 남한의 영토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서방과 대립과의 대립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더 강력하게 일치시키려는 그의 공약을 고려할 때 북한의 행동은 특히 경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네요. 북한은 역사적으로 그러했듯이 미국이 한반도에 집중하도록 강요할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이 표현이 참 재미있긴 한데, 그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이쪽에 신경하고 뭐 후티 반군 예멘 쪽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뿔나 가지고 삐져 가지고 아니 나한테도 신경을 써야지 하면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 뉴스의 그 김정은 사진은 이 사진은 아닌데 1월 28일 날 제가 소개한 그 김정은의 사진인데, 이게 그 미국의 어딘가 그 유럽에서 태동한 그 프리메이슨 이 멤버들이 하는 그 이 상징이에요. 오래된 그 조직인데 이런 거로 봤을 때 얘라고 해서 뭐 김정은이 40살뿐이 안 먹었으니까 왜 이런 형태로 사진을 찍었을까? 좀 곰곰이 곱씹어 보게 됩니다. 좀 이상하게 고개를 갸웃하게 되고, 혹시 엑스맨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역할 생각까지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공상 과학 소설이 되겠습니다만은, 시가총액 1,000조엔 사라진 중국서 온 최악의 뉴스. 최악의 소식은 바로 중국에 관한 나쁜 소식에 대해 시진핑 국가 지도부가 싸움을 본격화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공매도를 그 스파이 혐의로 그 잡아먹겠다, 하겠다 이런 거니까, 외국 자본들이 이거 웬 이런 통제 국가냐 하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SNS 웨이보도 중국 경제에 욕하지 말라고 사용자들에게 경고했다. 이제 완전히 갈 때까지 간 독재 정권의 그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판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댓글이 1, 2만 제가 그 소개를 했는데, 소련 분가할 때 상황과 흡사해 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가총액만 가지고 그 또 중국을 평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전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요 코멘트는 중국의 경제 상황은 불투명하고 투자자나 기업은 리스크 헤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진 한편 정책의 투명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라고 댓글 수준이 항상 우리나라보다는 엄청 높다고 저는 인정하는 바이고요.
한국 대일 호감도 사상 최고, 중국은 실시를 못한 여론조사 시사통신이 했는데, 공익재단법인 신문통신조사회가 세계 5개국을 했는데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44%로 2년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일 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은 태국이 91.1%, 프랑스가 81.5%, 미국이 80.4%, 영국이 71.2%, 1%다. 그런데 한국의 대일 개선 관계에는 전년보다 4.1포인트, 4.1%더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44%가. 주요 코멘트는 일시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한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일 우호 관계는 문화 교류와 민간 교류를 심화시킴으로써 개선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파트 2가 좀 길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 배속을 보셨기를 바랍니다.